중국은 티베트 고원을 중심으로 대규모 댐 건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브라마푸트라 강에는 원전 40기 용량에 맞먹는 세계 최대 규모 댐 건설을 계획 중이고, 메콩강 상류에도 이미 11개의 댐 건설 외 추가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 국가들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댐 건설로 인한 주변국들은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참다 못한 동남아 국가들이 연합하여 중국에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데요. 아시아 국가들은 한 목소리로 한국은 아시아 전역으로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그에 반해 중국은 아시아에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미국의 한 기자의 소식을 번역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로라 첸입니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의 정치부 기자였던 제가 지금은 아시아 특파원이 되어 있다는 게 신기하기만 합니다. 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난 중국계 미국인 2세입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늘 두 개의 세계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완벽한 미국식 영어를 구사하는 로라였고, 집에서는 할머니와 함께 중국어로 대화하는 메이린이었죠. 할머니는 항상 저에게 상하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문화 대혁명을 피해 미국으로 이주하시기 전 와이탄 거리를 걸으며 보았던 형형색색의 네온사인들, 휘황찬란했던 그 시절의 이야기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언제나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린 저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아시아라는 미지의 대륙을 상상했습니다. 대학에서 저는 국제관계학을 전공했습니다. 실크로드를 주제로 한 논문을 쓰면서 아시아의 역사에 완전히 매료되었죠. 고대부터 이어져 온 문명의 교류, 그 속에 담긴 인류의 지혜와 아픔, 그리고 희망까지. 도서관에서 밤을 새워가며 자료를 찾았던 그 시절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에서 첫 기자 생활을 시작했을 때 저는 주로 시의회 회의와 지역 정치인들의 동향을 취재했습니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그곳에서 저는 진실을 전달하는 기자의 책임감을 배웠습니다. 매일 밤 마감 시간에 쫓기며 기사를 써내던 그 시간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늘 아시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차이나타운의 골목길을 걸을 때면 할머니의 상하이 이야기가 떠올랐고, 아시아계 이민자들의 인터뷰를 할 때면 그들의 고향 이야기에 더 귀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큰 이야기를 다루고 싶었습니다. 아시아의 현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메이저 신문사의 아시아 특파원 모집 공고를 보았습니다. 망설임 없이 지원했죠. 면접관들 앞에서 저는 제가 왜 아시아로 가야 하는지를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단순한 취재가 아닌 문명의 교차로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저는 아시아가 얼마나 복잡하고 역동적인 곳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순수한 열정이 저를 이곳으로 이끌었고, 지금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파원 발령을 받던 날,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시며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당신이 떠나온 그 땅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라고 하셨죠. 저는 그때 할머니의 그 눈물이 기쁨의 눈물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야 이해합니다. 그것은 희망과 두려움, 그리움과 자부심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2022년 3월, 저는 첫 임무지인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저는 이곳이 특별한 곳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공항 곳곳에 설치된 최첨단 시스템들, 격리구역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의 세심한 배려,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돌아가는 효율성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 속 한국은 가난한 곳이었죠. 하지만 제가 마주한 서울은 미래를 선도하는 도시였습니다. 강남의 고층 빌딩 숲에서 종로의 한옥까지 이 도시는 전통과 현대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첫 취재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였습니다. 인천의 거대한 바이오 의약품 생산 기지를 둘러보면서 저는 왜 전 세계가 한국의 바이오 산업에 주목하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생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글로벌 헬스케어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연구원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서울의 거리를 걷다 보면 늘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하철역마다 있는 스마트 약국에서는 K바이오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고 병원에서는 최첨단 의료기기로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그들은 이 경험을 아시아 전역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면 홍대와 강남의 거리는 K-팝의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전 세계 젊은이들이 이토록 한국 문화에 열광하는 걸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K-팝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꿈과 열정, 그리고 완벽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의 결정체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문화를 넘어 산업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류 스타가 광고하는 화장품은 아시아 전역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한국 드라마에 등장하는 의료기기는 곧 수출 계약으로 이어졌습니다. 문화가 산업의 길을 열고 산업이 다시 문화를 지원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간의 취재를 마무리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 성공을 이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세계와 소통하는 법을 터득했고 그 과정에서 독특한 성공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할머니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중국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아시아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남산타워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시작된 변화의 물결이 어디까지 퍼져나갈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어떤 이야기들을 전하게 될 것인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것이 제 아시아 특파원 생활의 완벽한 시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을 떠난 후 저는 아시아 전역을 돌며 취재를 이어갔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몽골 울란바토르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카자흐스탄 알마티까지. 놀라웠던 것은 제가 방문하는 곳마다 한국의 영향력이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하노이의 한 스타트업 허브에서 저는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현지 청년들이 삼성과 네이버를 롤모델로 삼아 자신들의 회사를 키워나가고 있었죠. 한국 기업들의 성공 스토리는 우리에게 영감을 줍니다. 그들도 한때는 개발도상국이었잖아요. 한 베트남 청년 사업가의 말이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몽골에서는 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울란바토르 중심가의 한 종합병원은 마치 서울의 대형 병원을 옮겨놓은 듯 했습니다. 병원 곳곳에는 한국산 의료기기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의료진들은 한국에서 연수를 받고 돌아온 이들이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우리가 지향하는 모델입니다. 효율적이면서도 인간적인 진료, 이것이 우리가 한국에서 배운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한 쇼핑몰에서는 한국 화장품 매장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K-뷰티는 이미 하나의 문화가 되어 있었죠. 흥미로웠던 것은 단순히 화장품을 사는 것을 넘어 젊은이들이 한국의 라이프 스타일 전반을 동경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에 나온 의료기기나 건강기능식품까지 찾는 모습을 보며 문화 콘텐츠가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감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는 한국의 바이오 헬스 산업이 현지 의료 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원격 진료 시스템을 도입한 병원들, 한국산 의약품을 사용하는 약국들, 그리고 한국의 의료 기술을 배우기 위해 모여든 현지 의료진들. 한국은 우리에게 단순한 파트너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국 방콕의 한 대학에서는 한국어과가 가장 인기 있는 학과 중 하나였습니다. 학생들은 단순히 K-팝이나 드라마 때문이 아니라 한국의 의료 서비스나 바이오 산업에서 일하고 싶어 한국어를 배운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인식되고 있어요. 이렇게 아시아를 돌아다니며 저는 한국이 만들어내고 있는 독특한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단순한 문화적 트렌드를 넘어 산업과 기술, 라이프 스타일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일방적인 전파가 아닌 상호 교류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의 성공 경험을 아시아의 이웃들과 공유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지역 협력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본 것은 단순한 한류가 아닌 아시아의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메콩강 유역 취재를 위해 제가 처음 도착한 곳은 베트남의 미토였습니다. 한때 아시아의 쌀바구니로 불리던 이곳은 이제 말라가는 강줄기처럼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이곳을 죽어가는 삼각주라고 불렀습니다. 예전에는 이 강이 우리의 어머니였습니다. 40년간 메콩강에서 물고기를 잡아온 응우엔 반 흐엉 씨가 말했습니다. 그의 낡은 어선에 올라 강을 둘러보며 저는 그가 말하는 예전이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니란 걸 깨달았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 강은 생명력으로 넘쳐났다고 합니다. 취재를 위해 거슬러 올라간 메콩강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때 물고기들로 넘실거리던 강은 이제 곳곳이 말라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예전에는 물에 잠겨있던 바위들이 섬처럼 솟아올라 있었습니다. 태국과 라오스 국경 지역에서 만난 어부들은 더 이상 고기를 잡을 수 없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물고기가 사라진 건 댐 때문입니다. 라오스의 한 환경운동가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중국이 메콩강 상류에 건설한 12개의 거대한 댐이 강의 생태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11개의 댐이 추가로 건설될 예정이라는 소식에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의 톤레사프 호수에서는 더 심각한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이 거대한 민물 호수는 메콩강의 수위에 따라 그 크기가 변하는데 댐 건설 이후 호수의 수위가 급격히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마을의 80%가 어업에 의존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절반 이상의 주민들이 다른 일을 찾아 도시로 떠났습니다. 현지 어촌계장의 말에서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수치였습니다. 중국이 가두고 있는 물의 양이 무려 470억 톤. 이는 한국 최대의 댐인 충주댐 용량의 20배에 달하는 규모였습니다. 이 엄청난 양의 물이 상류에서 차단되면서 하류 지역의 생태계는 서서히 붕괴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베트남의 한 수자원 전문가는 강조했습니다. 7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메콩강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으며 이들의 생계가 지금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취재를 마무리하며 저는 깊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본 것은 단순한 강의 고갈이 아닌 수천 년간 이어져 온 문명의 위기였습니다. 더구나 이 위기는 누군가의 의도적인 선택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메콩강의 순환은 현대 아시아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힘의 균형과 자원의 공정한 분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강은 국경을 모릅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 강의 경계를 그었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취재를 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중국 출신인 제가 중국의 문제를 수면 위로 끄집어낸다는 것이 고민이 되었지만 진실을 전하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중국 윈난성 취재는 처음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현지 관료들은 제 질문을 불편해했고 댐 시설 접근은 철저히 통제되었습니다. 시장 담당자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시종일관 방어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댐 건설은 순전히 전력 생산을 위한 것이며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진실은 달랐습니다. 험준한 산길을 따라 란창강의 댐들을 찾아갔습니다. 높은 고도에 올라 마주한 광경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거대한 콘크리트 벽이 강을 가로막고 있었고 한때 급류였던 곳은 이제 잔잔한 호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현지 안내원은 이것이 중국의 진보를 상징한다며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이 댐들은 단순한 발전소가 아닌 거대한 수문이었습니다. 중국은 이를 통해 동남아시아의 물줄기를 통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현지의 한 수자원 전문가와 비공식적으로 나눈 대화는 이런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실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댐의 진정한 목적은 통제력 확보에 있으며 발전량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을 전략적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앞으로의 계획이었습니다. 중국은 이미 있는 12개의 댐에 더해 11개의 댐을 추가로 건설할 예정이었습니다. 여기에 브라마푸트라 강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댐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산샤댐의 3배 규모라고 하니
그 위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현지의 환경단체에서 만난 활동가는 더 큰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중국의 댐 건설은 현대판 실크로드 전략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1대1로 정책으로 육로와 해로를 장악하려 하듯 물길도 장악하려 한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이는 제가 지금까지 보아온 퍼즐 조각들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설명이었습니다. 베트남에서 만난 정부 관계자의 설명은 더욱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들이 마치 인질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중국이 댐을 열면 홍수가 나고 닫으면 가뭄이 듭니다. 항의하고 싶어도 경제적 의존도가 너무 높아 쉽게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중국계 미국인인 저에게 특별히 더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중국의 발전을 자랑스러워해야 할지 아니면 이런 패권적 행태를 비판해야 할지 갈등이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기자로서의 소명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진실을 전하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취재를 마무리하며 분명해졌습니다. 중국의 댐 건설은 단순한 에너지 정책이 아닌 전략적 도구였습니다. 물은 석유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석유는 대체할 수 있지만 물은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티베트의 고원에서 시작된 물줄기는 이제 중국의 소나기에 있었고 그들은 이를 철저하게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하노이의 바쁜 아침이 시작될 무렵 저는 두 개의 전혀 다른 현장을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방문한 곳은 메콩 델타의 농민들이 모인 시위 현장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농민들이 중국의 댐 건설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거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저는 하노이 최대의 의료단지에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도입한 병원 개원식을 취재했습니다. 의료단지에서 만난 점 반 흐엉 의사는 깊은 감명을 주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3년간의 연수를 마치고 돌아와 하노이에서 새로운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병원은 단순히 한국의 의료기기를 들여온 것이 아니라 한국의 의료 서비스 철학 전체를 배워와 현지 실정에 맞게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대조적인 모습은 캄보디아 시엠립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중국 자본이 들어온 카지노 건설 현장 근처에서는 주민들이 강제 이주 문제로 시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져버린 것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같은 도시의 다른 지역에서는 한국의 의료진들이 무료 진료소를 운영하며 현지 의료진과 지식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라오스의 보건부를 방문했을 때 한 고위 관리는 흥미로운 비유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의료 지원 방식을 마치 농부가 씨앗을 심고 가꾸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단순히 수확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처럼 한국은 의료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며 라오스의 자생적 성장을 돕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더욱 극적인 차이를 목격했습니다. 북부 지역의 한 마을은 중국의 거대 댐 프로젝트로 인해 수천 명의 주민이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수백 년간 이어져 온 공동체가 하루아침에 해체된 것입니다. 반면 같은 지역의 다른 마을에서는 한국의 의료 지원 사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한국의 원격 진료 시스템은 오지 마을 주민들에게까지 현대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태국의 한 경제연구소에서 만난 전문가는 이러한 차이를 권력의 수직성과 수평성으로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접근 방식이 위에서 아래로의 통제를 추구한다면 한국은 수평적 협력을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건설한 댐은 자원을 통제하지만 한국이 전수한 의료기술은 현지의 역량을 키워준다고 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의 신진 의사들과 대화를 나누며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그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닌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파트너였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통해 동경하던 의료 시스템을 직접 배우고 실천하면서 그들은 문화적 영향력이 어떻게 실질적인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취재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두 나라의 접근 방식 차이가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중국의 영향력이 거대 자본과 물리적 통제를 통해 이루어진다면 한국의 영향력은 문화적 공감과 기술 공유를 통해 자연스럽게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물이 흐르는 두 가지 방식과도 같았습니다. 하나는 거대한 댐으로 물길을 통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아시아의 국가들은 이 두 갈래 길 앞에서 자신들의 선택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의 한 대학병원 로비에 서서 저는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병원 곳곳에 한글과 카자흐어가 함께 쓰인 안내판이 걸려 있었고, 의료진들은 한국에서 도입된 최신 의료기기를 자연스럽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곳의 수석 의사는 지난 5년간 일어난 변화를 설명하며, 이제는 중앙아시아 환자들이 더 이상 유럽이나 러시아로 가지 않고 이곳에서 치료받는다고 했습니다. 이는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바이오 헬스 산업이 만들어낸 새로운 실크로드가 아시아 전역으로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몽골 울란바토르에서는 한국의 원격 진료 시스템이 오지 마을 주민들에게까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고, 베트남에서는 한국의 제약회사들이 현지 기업들과 협력하여 새로운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한 제약연구소를 방문했을 때 저는 더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그곳에서는 한국의 바이오 기술을 활용해 열대성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소장은 한국이 단순히 기술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의 필요에 맞춘 솔루션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한 의과대학에서는 한국의 의료 교육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한국에서 개발된 시뮬레이션 장비로 실습을 하고 한국의 의대 교수진들과 실시간으로 화상 강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의 젊은 의대생들에게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K-팝의 나라가 아닌 의료기술의 선진국이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의 현대식 병원 단지는 마치 서울의 의료시설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단순한 복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현지 실정에 맞게 재해석하고 여기에 우즈베키스탄의 전통 의학을 접목시킨 새로운 모델이었습니다. 의료진들은 한국에서 연수를 받고 돌아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한국의 바이오 기업들이 현지 스타트업들과 협력하여 새로운 의료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마닐라의 한 스타트업 허브에서 만난 청년 사업가들은 한국의 기술력과 현지의 요구를 결합해 혁신적인 헬스케어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영감의 원천이자 든든한 협력자였습니다. 태국의 의료 관광 산업도 한국과의 협력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방콕의 유명 병원들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도입하면서도 태국 특유의 서비스 정신을 결합해 독특한 의료 관광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이전을 넘어선 문화적 융합의 좋은 예시였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의 바이오 헬스 산업이 가진 특별한 강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술과 문화의 조화였습니다. K-드라마나 K-팝을 통해 형성된 신뢰가 바이오 헬스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선호로 이어졌고, 이는 다시 실질적인 협력 관계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실크로드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비단이 아닌 건강과 희망이 오가는 길이었습니다. 한국은 이 길을 통해 자신들의 경험과 기술을 나누며 아시아 전역과 함께 성장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방콕의 한 카페에서 마지막 취재 노트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는 태국 의대생들이 한국 의료 다큐멘터리를 보며 열띤 토론을 하고 있고, 창 밖에서는 메콩강의 수위 저하를 우려하는 시민단체의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대조적인 광경이 현재 아시아가 직면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의 취재를 통해 저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영향력을 목격했습니다. 하나는 통제를 통한 지배였고, 다른 하나는 공유를 통한 성장이었습니다. 중국의 댐 건설은 전자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메콩강과 브라마푸트라강의 상류를 통제함으로써 그들은 아시아의 수자원을 장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통제 정책은 이미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습니다. 베트남,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는 메콩강 위원회를 통해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있으며 인도 역시 수자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제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전혀 다른 접근 방식으로 아시아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바이오 헬스 산업은 단순한 수출을 넘어 현지와의 협력을 통해 발전하고 있습니다.
몽골의 병원에서 인도네시아의 제약연구소까지 한국의 의료기술은 현지의 필요에 맞춰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이러한 협력이 문화적 영향력과 시너지를 이룬다는 점입니다. 강제나 통제가 아닌 자연스러운 영향력의 확산입니다. 취재를 마무리하며 한 가지 분명해진 것이 있습니다. 아시아의 미래는 어떻게 서로를 대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일방적인 자원 통제는 이웃 국가들의 반발을 사고 있지만 한국의 협력적 접근은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며칠 전 캄보디아의 한 어부가 들려준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물고기를 잡을 때는 강의 흐름을 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너무 세게 그물을 당기면 그물도 찢어지고 물고기도 다친다고 했습니다. 지금 아시아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이 기사를 마무리하며 생각합니다. 힘의 논리로 누군가를 통제하려는 시도는 결국 실패할 것입니다. 진정한 영향력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생겨나는 것임을 아시아의 현장에서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진정한 협력도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전 세계 민폐국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네요. 중국은 아시아 국가들의 물 안보를 위협하는 행동을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동포착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